지능형 로봇 보급 사업 및 혁산 사업, 사업비 정산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사업비 정산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약 한 달 전쯤에 수행기간에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기한 및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시에 필요한 증빙 서류들을 안내드리는 공문을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과제 기간이 끝나면 수행기관들이 한 달 기간 이내에 사용실적 보고서를 회계법인 또는 그 시스템으로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저희는 그날부터 한 달 이내에 다시 정산을 완료하여 전담 기간에 정산 결과를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정산을 하는 경우에도 저희는 간사님들께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드리고 있으며 시스템에서는 정산 완료 최종 상태로 변경을 하여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게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몇몇 특수한 과제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정산이 진행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메일로만 정산 결과를 보고서를 간사님들께 통보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수행기간에도 같이 정산 결과 내용을 메일로 통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사용 집행기준 공통사항입니다. 정산 규정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드리기보다는 비슷한 규정을 쓰고 있는 다른 타 전담기관의 과제들에서 어떤 내용에서 주로 불인정 사항이 많이 나왔는지 그런 규정 부분이나 또는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서는 보통 사업비 사용 기간 관련해서 불인정 사항이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이 부분은 이슈 1번으로 별도로 표시해서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환급금 마지막 박스에 관련해서는 여기서 많이 불인정이 나오는 거는 부가가치세는 집행이 안 되고 당연히 반납하셔야 되는 거는 많은 수행기관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이 중에서 기업 편의에 따라서 환급받지 않는 매입 부가세는 당연히 매입 부가세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기관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과제 추진비에서 야근 식대 같은 경우는 소액이고 또는 적대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기관 자체적으로 편의를 위해서 매입 부가세를 공제받지 않고 있는 기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은 어차피 매입 부가세를 환급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편의에 의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으시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로 집행하실 수 없고 만약 집행하신 경우에는 불인정 금액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다음은 집행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집행 방법에 대한 내용은 수행기간 간 또는 수행기간 내에서 현금 거래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별도로 이슈 2번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용 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이슈 1번으로 추후에 설명드린다고 하셨는데요. 입고 용역 완료 여부와 불인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표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계약된 제출 원인 행위 그리고 입고와 이행 완료가 모두 수행기간 이내여야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된 제출 원인 행위가 수행기간 이내이나 입고가 과제기간이 끝난 다음에 입고가 됐거나 또는 용역 등이 과제기간 이후에 완료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불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서 처음 협약 당시부터 성금이나 또는 중도금으로 구분해서 명시된 경우에 한해서는 이번 연차에도 사업비로 집행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제를 수행하다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차 내에 완료가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시면 다음 연차로 사업비를 2월을 하셔야 다음 연차에 사업비를 집행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지금 로봇진흥원의 과제 같은 경우는 모두 단연차 과제이기 때문에 아직은 해당 사항이 없으시고 앞으로 단연차 과제가 협약이 되면 그 단연차 과제에서 해당이 되는 부분이므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과제에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불인정 예시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듯이 로봇진흥원 지금 단연차 과제에서는 이 부분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까 그 수행기간 내부 거래와 수행기간 거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수행기간 내부 거래나 수행기간 간 거래는 현금 거래는 되지 않고 모두 현물로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현물로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험 분석료와 전문가 활용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하였습니다. 지금 시험 분석료를 보면은 원래 원칙적으로 모두 수행기간 내부 거래나 수행기간 거래나 모두 불인정이 되나 이 중에서 비영리 기관에 한하여 기관 자체에서 인정되는 시험 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 분석료는 수행기간 내부 거래는 인정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전문가 활용비입니다. 전문가 활용비는 마찬가지로 수행기간 내부나 수행기간 간 거래는 불인정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수행기간 간 거래에 대해서는 전담기관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수행기간 내부 거래에는 전담기관 승인이 있어도 인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전문가 활용비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그 기관 내부가 아니라 기관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관 내부 전문가에게는 집행하실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인건비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인건비 현물 계산이 원칙이며 몇몇 특수한 경우에만 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사업계에서의 현금으로 인건비가 계산된 경우에만 실제 현금 인건비로 집행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네, 다음이 이제 인건비 불인정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데 저희가 정산을 할 때 인건비는 가장 시간도 많이 쓰고 많이 자세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인건비가 워낙 유용의 가능성이 있고 유용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세목이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는 원래 월마다 급여가 나갈 때 집행이 되어야 되고 선집행이 되면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게다가 선집행뿐만 아니라 가끔 가다가 어떤 수행기간 같은 경우에는 연초나 또는 뭐 분기별로 3개월 지나 6개월째 한꺼번에 집행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실제 급여 지급일에 제대로 급여가 나왔다 하더라도 미리 선집행하여 자기계좌로 갖다 놓고서 그 다음에 다른 용도로 기관 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은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또는 유용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되면은 간사님들께 해당 내용을 공유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유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규정 미숙지로 인해서 그냥 실제 급여가 나갔으면은 규정 미숙지로 보내 넘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간사님들과 차후 방법에 대해서 논의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입니다. 내용은 복잡한데 사실 로봇진흥원 같은 경우는 장비나 재료비가 워낙 고액이고 또 사업계에서 자체가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비 재료비에서 사업계에서 잡혀져 있지 않은 항목을 쓰는 것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보지 못했는데 가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범용성 장비 또는 범용성 소프트웨어, 즉 PC나 프린터 복사기 그리고 윈도우나 엑셀, 워드 같은 그런 범용성 프로그램은 반드시 사업계에서의 기재된 경우에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수행기간 중간에 사업계에서를 변경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이런 문의가 가끔가다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규정에서는 협약 시 사업계에서에 명시된 경우에 하나의 인정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협약 변경으로는 범용성 장비를 구매하실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의 불인정 규정인데요. 네, 저기 두 번째 줄에 협약 시 사업계에서의 명시되지 않은 범용성 장비, 범용성 소프트웨어가 불인정이
불인정 사례가 많아서 특별히 옆에다가 많은 표시를 해야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연구활동비의 국외여비 부분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국외여비는 거의 집행이 없고, 네, 정산해서 보더라도 거의 금액이 미미한 부분인데, 실제 국외여비는 불인정이 많이 나오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국외여비에서 어떤 부분이 불인정이 많이 나면은 과제 관련해서 국외에 출장을 갔다 오시긴 하는데 비참의 연구원들과 같이 출장을 가시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가셨다 하더라도 참여 연구원에 한해서만 과제비를 집행하셔야 되고 비참의 연구원이 쓰신 거는 반란해서 집행을 하시면 안 되는데 영수증이 하나다 보니 같이 집행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금액을 정확하게 비참의 연구원이 쓴 거와 참여 연구원이 구분할 수 없으면 저희는 그거를 회사에서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0%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해가지고 불인정을 한다든지 해서 비참의 연구원이 쓴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외 출장을 가다 보면은 출장 과제 수행하는 기간 외에 뒷부분에 붙여서 개인적인 활동을 하신다든지 또는 약간 투어 같은 거를 하시는 기간들이 있는데 그 기간에 발생한 숙박비나 식비, 그다음에 투어비 이런 거는 당연히 과제 관련성이 없으므로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부분입니다. 공공요금도 마찬가지로 평양시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만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평균 참여율이 반영된 금액만큼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뜻은 참여율이 반영되지 않고 전액 모두 다 집행을 하셨으면 참여율을 초과하는 부분만큼은 불인정이 되는 것이며 또한 사업계획서에 아예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전액 모두 불인정이 되는 뜻입니다. 다음은 전문가 할인비입니다. 아까 전문가 할인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 할인비는 기관 외부에 소속된 전문가분들에게 지급되는 전문가 할인비이므로 기관 내부 분들한테는 절대 지급하실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 할인비도 저희가 정산을 할 때 좀 애로사항이 많은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서류상으로는 계약서도 있고 지급 증빙도 있고 산출물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또는 3천만 원 이렇게 고액의 전문가 할인비가 나갔지만 실제 산출물로는 4장, 5장 이렇게 금액 대비 내용이 아주 적다든가 아니면 그냥 봤을 때도 전문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 산출물이 종종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계법인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간사님들께 전문적인 의견을 좀 구하여서 저희가 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학회비와 세미나 참가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회비 같은 경우는 불인정이 어떤 경우에 많이 나냐면 이 과제가 예를 들어서 12월 31일에 종료가 된다고 하면은 학회가 그 다음에 연초에 학회가 있는 경우 보통 사전 등록을 하게 됩니다. 사전 등록을 하면은 과제 기간 안에 들어오니까 그때 많이 집행을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학회는 과제가 끝난 다음에 학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과제비로 집행하실 수가 없고 학회비를 집행하시려면 과제 자체가 과제 기간 내에 있었어야지만 집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문헌 구입비 같은 경우, 도서 구입비 같은 경우도 불인정이 나는 경우는 물론 전문 도서가 아닌 그냥 인문 교양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구매를 하셨지만 영수증 분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규정에 어떻게 나오냐면 구입 목록이 없는 영수증을 첨부한 경우는 불인정으로 나옵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서 카드 결제를 하시면 사실상 그 카드 영수증을 분실하면 나중에 구입 목록을 나중에 다시 받기가 힘들다고 해서 불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이런 경우는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미리 증빙이 첨부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세미나 개최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불인정 기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단독 개최가 아닌 외부 기관이 참석한 회의에 대해서만 소요 경비가 인정된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세미나를 결국은 회의비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건데요. 회의비가 내부 참여 연구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외부 기관 사람들, 그 외부 직원분들도 반드시 있어야지만 회의비를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미나 개최비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타 기관 분들이 없고 그냥 그 기관 내부 직원들만 가게 된 경우에는 그냥 자체 워크숍들과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방명록이나 또는 사진 등으로 외부 기관이 참석하셨음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시험 분석 검사비입니다. 처음에 이슈 2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분석 검사비도 기관간이나 수행기관 수행기관 내부에서 집행하신 금액은 원래 불인정이 되나 비영리 기관에 한해서 기관 자체에서 인정되는 시험 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 분석료는 수행기관 내에서 집행하신 금액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과제 추진비입니다. 연구과제 추진비는 현금 현물 직접비의 10% 이하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불인정이 많이 나는 부분은 식대 부분에서 많이 나는데 이거는 규정 물숙지로 인한 불인정이 가장 많이 나는 부분이 식대입니다. 식대라고 해서 그냥 점심 먹은 중식비, 그다음에 석식비 모두 집행하시는 기관들이 간혹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야근 일지가 있어서 야근이라는 것이 증빙이 되어야지만 초과 근무 식대를 집행하실 수 있고 평일 점심 식대는 집행하실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음 간접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접비는 크게 인력 지원비와 성과 활용 지원에 관한 경비, 기관 공통 지원 경비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인력 지원비는 사업비 정산 지원 또는 연구 개발에 필요한 장비 운영 전문 인력 등 행정 업무 그런 정산 지원 인력 인건비와 그리고 지원 인력에게 지급되는 능률 성과급 이 부분이 인력 지원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말은 결국 지원 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와 그 능률 성과급은 직접비로 집행하실 수 없고 반드시 간접비로만 집행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참여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직접비로 집행이 되어야 되며 간접비로 집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접비는 처음에 협약 시 산정된 간접비 금액보다 증액해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협약 변경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좀 특이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 이런 규정이 이제 생긴 지가 한 2년 정도 됐죠. 이거는 비영리 기관이 직접비 집행 비율이 50%인 과제에 대해서는 간접비를 직접비 비율을 초과해서는 집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직접비 집행 비율이 50% 이하가 됐다고 하면 사실상 과제의 수행 범위가 많이 축소가 된 것인데 처음에 협약 당시에 간접비를 그대로 모두 다 흡수해 버린다면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최근에 생긴 규정들입니다. 다음은 협약의 변경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PPT에서 약간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서면으로 통보 사항에서 그 아래 세모 부분 사업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가름한다 되어 있는 부분을 지워줘야 됩니다. 저희 시스템이 처음에 들어가면 팝업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가름되지 않는다고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협약 변경 사항에서 정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사업비 세목 변경과 사업비 세세목 변경이 제대로 승인을 받았는지 제대로 통보가 되었는지 부분입니다. 만약에 승인이 없이 집행되거나 통보사항이 통보 없이 집행된 경우는 이 부분은 임의 전용으로 모아 불인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행기관이나 전담기관 간사님들로부터 많은 질의 내용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 기관 중에서 과연 정산을 받아야 되는 기관들이 어떤 기관들이고 또는 질문으로 그 본인 기관들이 전화 주신 기관들이 정산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를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결국 정산 대상 기관에 포함되는 기관은 사업비를 집행하는 기관들입니다. 이 중에서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는 공급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산을 받을 사업비가 없으므로 당연히 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사회실적 보고서 및 정산 증빙을 제출하실 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발생이자 부분인데요. 발생이자도 소액인 경우 정말 가끔 가다가 몇십 원, 30원, 40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제 기간이 워낙 짧은 경우에 이런 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소액인 경우에도 발생이자는 반납 대상이 되고요. 시스템 상에서도 소액인 경우에도 모두 반납 대상으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로직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가끔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사업비 통합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 과제에서 발생한 이자를 구분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행기간에 평잔에 이자율을 곱해서 추정 이자를 저희가 받아서 그 금액을 이자로 반납하도록 반납하도록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아르바이트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비용 및 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는 정직원인지 건강보험에 가입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이 아르바이트생이 과제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참여 연구는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행사나 조사 등의 보조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채용한 인력 같은 경우는 실제 과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할 수도 없고 인건비로 집행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연구활동비로 집행하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는 실제 과제에 참여를 하였는데 이분들이 그 해당 기관의 소속이 아니라 다른 기관의 소속인 경우에는 외부 인건비를 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소속으로 인건비 집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인건비 사항으로 인건비가 없는 참여 연구원도 등록이나 변경 통보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여비랑 출장비, 야근 시스템 등을 집행할 수 있고 저희가 정산 시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인건비가 없더라도 참여연구원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정산 시 불인정을 받지 않으므로 인건비와 무관하게 실제 참여 연구원인 경우에는 등록 및 변경 통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에서는 범용성 장비 질문이 종종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용성 장비를 구입을 하시려면은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 되고 협약 변경으로 바꿔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음은 답례품 구입 비용을 선물 구입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 타전단 같은 경우는 답례품에 대한 질문이 거의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 답례품에 대한 질의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좀 자세히 봤는데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물 구입비 중 수행기간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로 집행 가능하고 원칙적으로는 집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 자체가 수행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수행기간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는 소액의 답례품에 한하여 집행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액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금액인지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규정에서는 금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도 금액을 정확하게 얼마까지는 인정, 얼마까지는 불인정이라고 안내해드리진 않지만 흔히 여기서 규정에서 나온 예시로 설문조사 답례품 정도가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답례품 정도면 저희는 인정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접비 부분입니다. 과제 기간 중에 사업비 전액
사업비 중에 일부가 감액이 되는 경우 간접비도 그 금액이 비례해요. 감액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정산할 때에는 최종 시점에서 정산하는 시점에서 간접비 산정 기준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현금 직접비의 비영리 기간은 7% 이내이고 영리 기간은 5% 이내인데 이 금액만 만족을 하면은 사업비가 감액되었을 때 간접비가 같이 따라서 감액되지 않아도 저희는 정산 시에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직접비 집행 비율이 50% 초과인 경우 간접비 중 직접비 집행 비율 초과 부분에 불인정이 있는지 여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 이하인 경우에만 초과되는 부분이 불인정이기 때문에 50% 조금만 넘어도 100% 전부 다 집행하실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인정은 없습니다. 네, 이상 설명드릴 부분은 다 끝났고요. 혹시 질의하실